뭐 보면은 전문 경영인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정치인부터 시작해서요. 뭐 중소기업 직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냥 회사 다니는 정직원 백성, 파견 나온 비정규직 백성, 소장농 알바생, 집 지키는 백성, 상장회사 아래부터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그 위에 전문직, 공사, 공기업, 대기업, 뭐 중견기업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계급도에서 하위를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안 나왔으면 참 좋겠지만은 대한민국 사회는요 이 비교 센서가 굉장히 강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만들지 말라 그래도 누구나 만들고 이게 회자 되는 이유가 비교 센서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산층의 개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중위소득이라는 개념하고 좀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OECD 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은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중위값으로 본 다음에 그 중위값의 75에서 200%에 해당하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 위로는 아래로는 75만 원. 요 사이에 있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중산층이라는 단어와 중위소득이라는 단어는 약간 계분이 있습니다. 중산층은 합의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단 중위소득을 중산층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그냥 제가 오늘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중산층, OECD 회원국 중 중산층의 비율을 봤더니 아이슬란드가 71.9%입니다. 가장 평균적인 사회다. 소득 기준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은 61.1%고요. 영국이 58%, 미국이 51%, 칠레가 47.5%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가장 큰 어떤 곳이다. 그러면 칠레라고 볼 수 있겠죠. 빈부격차의 그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중산층의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은 51.2%이니까 명목상으로 보면 영국과 미국과 칠레보다는 우리나라가 중산층이 높아서 소득 간 격차가 적은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중위소득으로만 보자면 독일, 일본, 프랑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보다는 우리나라가 소득 간 격차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우리나라도 중산층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2012년 56.2%에서 2022년까지 62.8%까지 중위소득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늘어왔어요.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가구당 기준으로 보니까 가구당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보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7만 원이에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중위소득이 20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75%가 155만 원입니다. 1인 가구인데 내가 한 달에 155만 8,500원을 벌면 중산층이에요. 네. 왜요? 75에서 200%가 중산층이니까 415만 원에서 155만 원까지를 중산층으로 보는 거예요. 느낌 어떠십니까? 무슨 내가 155만 원밖에 안 버는데 이거 지금 뭐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한 달 209시간 상용 근로로 일한다고 치면 최저시급이 209만 원이잖아요. 209만 원 좀 넘습니다. 155만 원 그것도 안 되는데 내가 중산층이야? 이 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는 단어와 중위소득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나라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소득이 443만 원이 중위소득이고요. 4인 가족은 540만 원. 우리 가족이 4인 가족이에요. 엄마 벌고 아빠 벌어요. 그리고 큰형님까지 벌어요. 근데 540만 원 벌면 중위소득에 해당돼요. 느낌이 좀 다르죠. 실제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들의 주관적 계층 인식을 보니까 2021년 대비 22년인데 이 조사가 조금 시간 지났어요. 시간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실제 응답자의 위치를 보니까 중산층이 67%인데 주관적인 인식은 54%밖에 안 나와요. 상위층은 17%가 상위층인데 실제로는 1%만 나는 상위층이다 생각하고 하위층의 경우는 16%가 하위층인데 무려 46%가 나는 하위층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2020년 대비 22년이 더 주관적 인식은 더 자신을 가난하게 봅니다. 2025년 조사는 없습니다만 제 예상으로는요 더 줄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이따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웬만히 사는 사람들도 인식으로는 나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는 중산층인데 자신들을 하위층이라고 인식하는 한국 사람들 테마입니다. 중산층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꾸준히 2013년부터 23년까지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중위소득 50에서 150 이거는 이제 한국 기준입니다. 한국의 중위소득이 50에서 150으로 보고요. 이제 OECD 국가로 환산을 하려면 75에서 200까지로 이렇게 봅니다. 한국통계청은 아직도 약간 OECD 평균과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뭐 OECD 기준과 맞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5월 28일자 중앙일보 기준에는
국내 기준으로 했습니다. 보니까 국내 기준으로 보니까 57%에서 63으로 늘었고요. 중위소득 70에서 200%, OECD 기준입니다. 그걸로 봐도 54에서 59로 늘었습니다. 중위소득 60%의 소득 점유율을 봐도 51에서 53으로 늘었어요. 중산층 인구는 점점 실제로는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득 계층에 있어서 그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사회예요. 객관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인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산층에 속하는 응답자 중 45.6%가 나는 하위층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2022년 중산층 보고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중산층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기준 중산층에 속하는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5.6%가 나는 하위층이다 라고 대답했고 2년 전 조사보다 5.1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왜 그러냐? 눈이 너무 높아서 본인을 하위층이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근본적인 이유는 눈높이의 차이다. NH 농협투자증권에 따르면 중산층이 보는 중산층의 재무적 조건, 중산층이 보는 중산층의 재무적 조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86만 원, 월 소비 427만 원, 순자산 9억 4천만 원. 관계자는 월 소비 규모 427만 원은 상위 9.4%의 수준이라며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 때문에 중산층 스스로 하위층이라고 느낀다. 사람들이 응답할 때 4인 가구 기준 686만 원 평균값 때린 겁니다. 한 700만 원은 벌어야 중산층이지 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 4인 가족 기준 700만 원 버는 사람이면 이미 소득 상위 9.4%예요. 상위 9.4%에 해당돼야 700만 원 벌어요.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은 700원 벌어야 중산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는 꼭 소득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영철님의 이상형은 신민아 씨라고. 우리는 뭐 결혼할 때도 언제나 이렇게 신민아님, 저는 제 세대는 뭐랄까요? 글쎄요, 뭐랄까요? 그 채시라, 송혜교, 황신혜 이런 거죠. 아무튼 연예인이죠. 그 정도하고는 결혼해야 결혼 잘한 거죠.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는 언제도 있는 겁니다. 내가 솔로인 이유 눈이 높아서이죠. 여성 이상형의 기준이 높아서 28%고 남성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해요. 29%입니다. 싱글 10,000명이 말한 내가 솔로인 이유 여성은 눈이 높아서예요. 남성은 만날 기회가 부족해서요. 멋있게 말하니까 그런 거지. 여성도 멋진 남자 만나고 싶고 남성도 예쁜 여자 만나고 싶죠. 그래서 눈이 높아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솔로 보는 사람, 나 눈 높아서 결혼 못하겠지. 나는 솔로에 등장하는 사람들, 거기에 의사 나오고 아무튼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다 솔로래요. 그리고 나는 눈이 낮대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상대적 박탈감 이야기인데 보면 남들은 집도 척척 사고 계절마다 해외여행도 가는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은 여유가 없는 것 같다. 벌어진 부동산 자산 격차가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렀다는 풀이도 나온다. 또 상당수 중산층은 주택에 얽힌 원리금 상환과 이자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이라면 어느 정도 여유를 생각할 텐데 워낙 빠듯하게 사는 것도 자신의 계층 인식을 낮추는 요인이다. 내가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아파트도 있어요. 그리고 공원에 나가서 산책도 해요. 그런데 월급날이 되면 이자 부담이 있죠. 그리고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카드값 나가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중산층 하면 어느 정도 그 미국 사회의 중산층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서. 그 정도 여유가 있어야 중산층이라는 느낌인데 나는 여전히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아파트도 있고 공원에 가서 주말에 놀기도 하고 때로는 제주도도 한 번 갔다 오고 그러지만은 당장 여유가 없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나는 중산층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동시에 중산층 하면 어때요? 조금만 노력하면 상류층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2013년까지만 해도 사회조사 계층 인식 항목에서 중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38.9%가 본인 세대의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 비율은 2023년 기준 31.5%로 하락했습니다.
10명 중 7명은 상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계층 이동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에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도 46.5%에서 33.3%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KDI에서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중산층은 크게 상위층에 속하지만 본인을 중산층으로 여기는 심리적 비상층, 소득 수준과 본인의 인식이 동일한 핵심 중산층, 중산층에 속하지만 본인은 하위층으로 보는 취약 중산층으로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실제적으로는 상위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중산층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실질 중산층, 중산층이지만 자기를 하위로 보는 사람들, 세 가지로 아예 구별해서 보는 겁니다. 왜요? 소비의 형태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주거, 고용 불안에 노출된 취약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 다시 하위층으로 전락할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질 소득상으로는 중산층이지만 하위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위층이 내려가지 않도록 국가는 조율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KDI에서 국가개발원이잖아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산층의 세 부담은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었다. 중산층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어요. 부쩍 늘어난 연간 세 부담이 2014년에는 중산층 기준으로 487만 원인데 2023년에는 888만 원이에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산층이 세금을 내는 비율이 늘었어요. 자, 배당과 이자에 매기는 금융소득세가 13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23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개인이 1,41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주식 투자가 일반화하면서 세액 부담도 덩달아 늘었다. 근로소득세 부담액 역시 105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119% 증가해서 상승폭이 컸다. 변화한 중산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소득세와 금융소득세가 개편 1순위다. 현행 근로소득 과세 표준은 8단계 구조로 6%에서 45%의 세율이 매겨진다. 그러니까 월급 한 400만 원 받는 사람이죠. 중산층 구간이죠. 400만 원 받았을 때 세금을 내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세금 한 10% 낸다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360만 원에서 그 이상이 되면요. 세금이 한 20% 구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은 실제로는 나는 서민층이라고 생각해요. 하위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금 내는 거 볼 때는 내가 10% 이상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물가 상승률도 높죠. 세금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나는 하위층이라고 생각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버리는 겁니다.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돌아가는데 장애물이 돼요. 게다가 이제 하우스푸어 이야기가 나오죠. 직장인들 82.4%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예요. 집이 없었던 중산층 직장인이 시가 5억에서 6억 상당의 집값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대출 끼고 구입한 후에 대출금과 그 이자를 갚느라고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경우이죠. 여기에 집값 폭락까지 겪으면서 설상가상 보통 과도한 대출을 끼고 집을 살 때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리고 저도 집이 있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한 절반 이상은 은행 거죠. 은행 겁니다.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 대출 통상 한 70%까지 받고 월세 내느니 은행 이자 내면서 내 거 아파트 그거 내가 사는 거 그렇죠. 왜요?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월세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사람이나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은행에 이자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사람이나 다 뭐예요? 하우스푸어이든지 렌트푸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직장인 82.4%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확 줄어들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청년들 첫 취업하기까지 역대 최장 기간 소요가 들고 있습니다. 청년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10개월인데 2024년에 11.5개월. 게다가 여기에는 졸업 유예를 넣지 않았어요. 지금 대학생들 4년 코스를 다 마친 다음에 졸업하지 않고 졸업 유예를 선언하고 아직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대학에서 하는 취업 서비스도 받고 대학에 도서관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죠. 그거는 여기에 반영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취준생 기간이라고 하는 게 늘어나 있습니다.
올해 전체 청년층 15세에서 29세 인구는 817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만 3천 명이 감소했어요.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3%로 1년 사이에 0.2포인트 줄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청년 계층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 인구인데 청년 취업자 383만 명은 1년 전보다 17만 3천 명 줄어든 반면 실업자는 27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8천 명 줄었습니다. 2만 8천 명 늘었습니다. 고용률도 46.9%로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그냥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입니다. 지금 경제활동 그러니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는 경제활동에서 제외하는데 그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님은 캥거루족들 먹여 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점점 실제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가처분 소득은 줄어드는 겁니다. 여윳돈이 없어지는 거죠. 개인회생 신청한 청년 증가도 무시무시합니다. 첫 대출 발생 원인이 뭔가 투자성 대출이 아니에요. 생활비입니다.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생활비 아닙니까? 69.9%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청년 채무설무조사를 보니까 생활비 때문에 첫 대출을 발생하는 사람들이 개인회생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총 채무 현황을 보니까 4천만에서 6천만 원 정도가 회생 신청한 청년들 대상으로 본 겁니다. 425명, 30.9%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 세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게 밑가진 독에 물붓기 같은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내 집 마련 가능합니까? 이게 뭐 30년 벌어야 가능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러닝 크루가 아니에요. 지금은 임장 크루예요. 임장이 뭔지 아시죠? 예, 부동산 직접 가서 보고 설명 듣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쪽에서는 그거 임장비 받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요? 러닝 크루 달리는 거 말고 나는 임장 크루 가겠다. 나는 그거 뭐 내 집 마련하거나 경매 받거나 막 이런 거 하겠다. 2030 임장 크루. 이거 뭐 유행으로 날리는 겁니다. 게다가 뭐예요? 가상화폐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대로 직장생활만 해서는 내 인생 미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내 가상화폐 신규 가입자 중에서 2030 비율을 봤더니 2021년 1분기 기준인데 32.7%가 20대고요. 30.8%가 30대입니다. 이게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새로운 부를 찾아서 나서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이제 피라미드 무시무시한 거니까 이런 거 자꾸 나오는 건 뭐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1티어가 이제 자가소유이죠. 부모의 지원을 받아서 자가소유하고 뭐 청년 시기를 하고 결혼도 하고 이러는 거죠. 2티어가 캥거루족입니다. 부모가 어느 정도 뭐 지원해 주니까 뭐 공시를 하든 뭐 공기업 준비를 하든 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든 대학원 다니든 뭐 그러는 거예요. 2티어예요. 근데 3티어 스스로 벌며 자취하는 것이죠. 내 직장이나 연봉보다 부모님의 자산 여부에 따라서 나의 재산 현황을 결정하는데 부모님의 자산은 서울에 자가가 있느냐가 핵심이다. 지방에 있어봤자 소용없다. 이런 거죠. 주택 유무에 따라서 계층 격차가 벌어지는 하우스를 기준으로 한 디바이디드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나오고 있다. 결혼 앞둔 20대 입장에서는 연봉, 직장 따지다 못해 이제는 집 주소까지 스펙이 되었다. 지금 집 두세 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돈 벌어서 집 샀으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얄밉다. 그래서 하우스 디바이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집 없는 3040 청년들이죠. 청년 세대. 시가나 친정에서 집 없다고 눈치 줘서 명절 스트레스 배로 늘었다. 2년 전 집 사지 말자고 해서 안 샀다가 집에서 나 죄인 됐다. 집 기준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기한 5060 세대.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와, 여기는 예전에 땅바닥이었는데. 아, 여기는 콩밭이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이제는 더 이상 서울로 이사 갈 수 없다는 사실에 우울하다. 이미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미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하고는 이제는 디바이디드가 돼버린 거다. 집 있어도 고민인 6070 세대. 뭐예요? 보유세 올린다네. 집 하나 있어도 고민이네. 아이고, 뭐 나 집 있고 이거 하나 내 살고 있는 건데 서울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과세 표준이 올라간 거지. 내가 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나 집 팔지도 않았고 사지도 않았고 지난 30년 동안 나 여기서 살았을 뿐이야. 내가 무슨 잘못 있다고 세금을 내야 돼? 나 앞으로 집 팔 생각도 없는데. 이야기 나오죠. 보유세 올린다 그러니까 힘들죠. 거기도 무시무시한 이야기. 전세 사기 피해 증가로 인한 불안정성. 전세 사기를 누가 봅니까? 집 없는 사람이 보잖아요. 연일 늘어나는 전세 사기 피해 사례인 거죠. 2023년 기준 1조 830억 기준입니다.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커져가는 전세 사기 공포로 안심하고 지내기 어려운 요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한몫하죠. 여기서 버티면 내가 서울에 집 한 채는 사겠지. 이제는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네 이야기가 나오고,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사려면 30년 월급 받아서 하나도 안 쓰고 100%를 다 모아놔야 30년 후에 아파트 산다. 그래서 30년의 원칙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중산층에 대한 인식은 안 되고 나는 하위층이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은 실거주 공간이다 라는 개념에서 부동산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다. 자산이 없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도별 1인당 총 금액 평균값을 보니까 전국 평균 보니까요, 421만 4천 원입니다. 421만 원이에요. 2022년 기준이고요. 울산이 가장 높습니다. 470만 원이고, 서울이 460만 원이고, 경기도가 420만 원입니다. 이게 근로자 1인당 급여액이에요. 평균값이에요. 30년 일한 전문가나 방금 들어온 신입사원이나 그냥 1인당 총급여 때린 겁니다. 평균급여예요. 중위급여는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서울 기준으로요, 22.5배예요. 그러니까 서울 기준 460만 원 받는 사람이 460만 원 평균 가격이에요. 청년들의 신입사원 가격 때리면 30년 넘습니다. 이거 더 올라가요. 그런데 어쨌든 평균 가격으로 때려봐도 서울은 22.5예요. 22.5년을 평균 월급 받는다고 쳤을 때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종이 12.2배, 울산이 5.9배. 울산은 아파트 가격은 싼데 소득은 높으니까 가장 6년 모으면 됩니까?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울산 가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 30년 모아야 가능한 건데, 금융권에 입사한다 하더라도 30년 일 못하죠. 지난 6월 5일자 무시무시한 기사 나왔습니다. 국내 카드사들이 경기 둔화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연이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이달 19일부터 희망퇴직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 연말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박창훈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인사구조조정이다. 금융권도 평생 직장 안 되죠. 신규 채용 감소, 쉬는 청년 증가했다. 무시무시한 기사 나옵니다. 졸업자들은 연기하거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면 취업하지 않더라.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하는 실업자 3만 6천 명보다 취업 준비자가 4만 9천 명 더 늘어났다. IT 분야의 채용도 줄어들었다. 올 상반기 IT 채용 가장 많이 줄었다.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 대폭 감소되었다. 이야기 나오죠. 2040년도에는 군인과 학생은 반토막 난다. 인구 감소를 반영한 GDP 전망을 보니까 2020년대까지는 성장률이 2.6%이지만 지금 2021년 구간에는 2.2%, 올해는 뭐 아주 낮죠. 2040년까지는 1.5%, 2040년이 넘어가면 0%대 성장률로 뭐 예측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총 인구가 감소하죠. 2040년도에는 4,900만 명, 5천만 명대를 내려와서 4천만 명대로 우리는 줄어들 거다. 2040년대가 되면 병력 자원도 10만 명밖에 안 된다. 학령 인구도 단위가 26만 8천 명, 죄송합니다. 268만 명밖에 안 된다.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의 부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한국이 싫어서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됐죠.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이걸 실어주었고요. 영화계에서는 우리 청년들의 자화상을 그리는 다양한 인물들을 보여주는데 수년간 고시 준비에 매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친구 경인, 어렵사리 기자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은 전 남자친구 지겸이, 인디 음악계에서 자신만의 꿈을 쫓는 개나의 동생과 그의 남자친구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그러던 중 5월 호주 여행에서 만난 한인 청년들과 나눈 이야기가 나와서 왜 한국은 굉장히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 이야기죠. 여기는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한국에서는 내가 나답게 사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문제로 보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나 자체로 인정받아요. 라는 호주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이 싫어서 떠나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막상 해외를 가면 거기에 행복이 또 있습니까? 해외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시 들려오고 있죠. 한국이 제일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디에도 만족이 안 돼요.
1960년도에 우리 인구는 2,500만 명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의 현재 인구는 5,684만 564명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중위 연령이 46세입니다. 46.7세고요. 이거 거의 1년에 1세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거의 1년에 1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50세가 되는 해는 2028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50세가 될 전망입니다. 나이 50이면 제가 중간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 2072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확정이에요. 거의 확정입니다. 3,600만 명으로 내려갑니다. 3,600만 명이고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가운데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2070년이 되면 완전히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이렇게 2050년만 돼도 완전히 바뀌었고 이 그림을 보면 조앤 윌리엄스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 됐어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법대 명예 교수님인데 이분이 한국의 출산율과 인구통 요 그래프 요거 보시고 와우! 한국은 완전히 망했어요. 와우! 한국 망했어요. 이거 우리 짤이죠, 이미.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듣도 보도 못했어요. 이건 거의 전쟁 수준이에요. 와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이게 너무 본능적 반응이어가지고 뭐라고 평가도 못해. 아니, 당신이 뭔데 한국 망했다고 말하냐? 한국민이 이거 극복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너무 본능적으로 이야기하셔가지고 찐 반응이어가지고 뭐라고 말도 못하겠어요.